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북한도시포럼 코로나 시대의 북한도시 비상방역 레짐과 분단의 지략. 오늘 포럼 세션 두 번째 시간을 사회를 진행하게 된 안진희입니다. 아까 발표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세션 두 번째 시간은 10분 지연돼서 3시 10분부터 우선 잠정적으로는 4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총 2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다솜 어바웃시티 대표님 모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은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발표를 각각 30분씩 우선 목표로 들을 예정이고요. 이 두 분의 각각의 지정 토론자를 오늘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두 번째 토론자로는 신혜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네,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홍다솜 어바웃시티 대표님의 코비드-19 이후 글로벌 경제에서의 북한에 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바웃시티 대표 홍다솜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지난 2월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금융지리학으로 석사를 마치고 현재 무소속인 상태라 소속을 쓸 데가 없어서 작은 어바웃시티라고 하는 사업체의 소속체를 썼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이 발표가 섭외되었을 때 정말 오랜만에 제가 분단 국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실감을 했어요. 그만큼 사실은 저한테 있어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 혹은 존재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일상적으로는 친밀하지는 않았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에 섭외가 들어왔을 때 도대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 여쭤보았는데 제가 석사 때 전공을 경제지리학 그리고 금융지리학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선생님들께서 지난 세션에서 발표를 해주셨던 것과 그리고 이어 정은희 박사님께서 해주실 것처럼 북한 내부의 사정이나 아니면 구체적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개괄을 하는 수준의 발표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이제 구체적인 연구보다는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포인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코비드-19 이전의 북한의 대외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은 크게 경제 건설과 그리고 핵 무력 건설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병진 노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노선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가장 큰 역설은 분명히 경제 건설을 목표로 2014년도에 대외 경제 관련 기구의 전면적 조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개발구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들이 두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핵 무력 건설이라는 미명하에서 진행된 핵 발전 연구로 인해서 2018년도부터는 핵 무력 건설로 인해서 2017년 하반기부터는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 아래서 2019년 코비드-19이 터지게 되고 그 이후로 저희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에서는 뭐 전면적 통제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유입 차단 같은 일들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과연 이 국가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라는 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발표 자료에는 제가 원 데이터의 출처 문제로 인해서 넣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지금 북한에 있는 노동신문과 그다음에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왔던 코로나 관련된 기사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자영업자의 문제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위기
아니면 위기라고 했을 때 특히나 경제적 위기 혹은 뭐 최근에 있는 가계 부채와 같은 수많은 경제 현상에 대한 키워드들이 뜨는 거에 비해서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의 내용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관련된 기사가 일단은 많지 않고 약 50억 건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내용들은 전염병이나 아니면 보건 문제 중심의 키워드가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코로나 하면은 위기가 같이 뜨는 데에 비해서 실질적인 위기 담론이라고 한다든지 특히나 경제적 위기 담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키워드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월투백 분석을 통해서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했을 때에도 주로 뭐 조선 혹은 뭐 지역, 전파, 감염, 국가, 사람 등 구체적인 경제의 문제나 상황과는 연관된 내용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는 특징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해봤을 때 이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이제 코로나라고 하면은 북한 내에서의 담론은 주로 감염증이라든지 사망자 아니면은 뭐 아까 앞 세션에서 안진희 박사님 그리고 강채연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도시, 평양 이런 내용들이 주로 소술이 된 반면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를 경험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북한에서의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는 어떨까라는 것을 궁금해서 약 한 240여 건의 헤드라인에 이제 경제라고 하는 단어 혹은 경제 관련 단어가 있는 신문 기사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재밌는 게 현재 한국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는 아마 뭐 부동산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든지 뭐 자영업자 이런 문제들이 떴을 텐데 굉장히 북한에서 현재 2년간 나왔던 경제의 담론들은 대부분 위기보다는 성장, 발전, 그리고 이 발전을 어떻게 고무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전염병과 관련된 키워드도 굉장히 빈도수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뭐 키워드 역시도 대부분 뭐 도시, 감염 같은 내용들, 실질적인 위기나 문제와 같은 상황들을 찾아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카테고리도 보시면은 대체로 뭐 경제 정책, 이익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할지 발전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죠. 그런데 북한 내에서의 담론으로서 조선중앙통신이나 아니면은 노동신문을 분석해봤을 때 위기의 담론을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바깥에서 접하는 북한의 상황은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도 이 발표를 맡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북한의 경제,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봤을 때 가장 먼저 마주했었던 것이 바로 북한의 수출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리고 북한으로 유입되는 경제적 자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에서는 위기의 담론이 나오지 않는데 저희 외부의 바깥에서는 이렇게 뭔가 북한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위기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북한이 특수하게 위기의 상황인가? 라는 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현재 외부에서 접하기에는 아마 북한에 관련된 뉴스로는 2020년 1월 이후에 코비드-19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국경 봉쇄를 단행했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국경 봉쇄의 단행이 실질적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대북 제재와 함께 연결이 되었다든지 그래서 북한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실제로 북한의 대내외 무역 수지가 굉장히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요. 특히나 수입과 수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조금 2017년도와 2020년도의 차이가 있다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 이후 수출 감소가 큰 영향을 주었다면 2020년 국경 봉쇄 이후에는 수입 역시도 수출만큼 하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FDI 즉 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자본 유입 역시 굉장히 줄어들었는데요. 대북 제재 이후에 변동 추세가 마찬가지로 있었지만 역시 전년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코비드-19 이후에 글로벌 경제 지형에서 북한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알려진 것처럼 정말 위험한 수준인가, 아니면 북한의 내부에서 얘기가 되는 것처럼 위기는 없는 상황인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지형에서, 특히 코로나 이후의 지형에서 북한의 위치가 어떤지 저는 이제 무역 데이터와 그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두 가지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글로벌 무역 데이터, 무역 네트워크의 분석을 했고요. 분석의 내용은 주로 코로나 전후에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서 북한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전 세계 무역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UN CTAD 무역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회적 연결망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분석의 내용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북한의 FDI 정책과 FDI 흐름을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 이후에 들어온 경제 건설 계획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2018년 이후부터 이제 조선의 무역이라고 해서 해외에 북한을 홍보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 사이트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자본 유입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하나는 UN CTAD FDI 데이터. 그런데 이 데이터는 안타깝게도 이제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FDI 흐름의 전체 양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OECD 국가에서만 FDI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OECD FDI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OECD 국가들 중에는 북한에다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기술 통계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서 북한의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내부에서는 위기의 담론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기가 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체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무역 네트워크 안에서 북한이 다른 국가와의 연결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은 이 전체 무역 데이터에서 북한이라는 국가의 영향력은 얼마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사회 연결망 이론의 사회학에서 주로 이제 많이 연구하는 사회 연결망 이론에 기초해서 이제 사회의 관계성이나 아니면 연결의 형태와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론인데요. 단순히 사회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을 하고 실제로 이제 교통이나 아니면 무역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자주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UNCTAD의 국가 간 상품 무역 매트릭스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이런 전 세계의 무역 네트워크 연결망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북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즉 얼마나 많은 곳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사용된 뭐 분석의 패키지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서 18년으로 내려오던, 즉 대북 제재가 시작되던 당시에 북한의 중심성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코로나 이후에는 이미 떨어진 위상에서 반등하는 것이나 아니면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하기보다는 떨어진 중심성에서 조금 더 유지, 그것보다 약간 악화된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코로나 그 자체보다도 사실은 대북 제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한 이 중심성의 크기뿐만 아니라 중심성을 전 세계 국가들과 순위를 비교해 봤을 때 2017년 당시에는 164위, 즉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순위가 164위 정도 되었다면 2018년도에 198위로 크게 하락을 하고 2019년, 2020년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과 연결된 국가들의 숫자를 파악해 봤을 때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보였던 건 2017년에서 2018년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지점은 중심성 크기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북한의 교역
하는 국가의 순위가 3자리에서 2자리로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심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 교역국이 줄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이 교역국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수입국보다는 수출국이 더욱더 큰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수출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 당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서의 이제 북한의 위치를 표시를 한 것이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인터랙티브 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기술상으로 그거는 오늘 발표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캡처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작은 그림이 전 세계 무역 네트워크의 수준을 지금 파악을 한 것인데요. 동그라미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영향력이 적은 것이고, 그리고 뭉쳐 있으면 뭉쳐 있을수록 국가 간의 연결 빈도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위치한 지역들은 조금 바깥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원래부터도 전 세계 무역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모아라고 한다든지 지브롤터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제 제도 국가들처럼 완전히 바깥으로 또 빠져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의 색깔이 조금 다를 텐데요. 이 동그라미의 색깔은 주로 연결된 국가들끼리, 그래서 같은 커뮤니티로 분류할 수 있는 국가들끼리 연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북한과 비슷한 형태를 띠는 국가들이, 아니면 북한과 연계성이 깊은 국가들이 어딘지를 확인해 봤을 때는 생각 외로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북유럽 지역들과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슷한 무역의 연결 빈도나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요 교역국 측면에서는 저희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과 교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도 이때보다도 2018년도가 되면은 북한이 조금 더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서 중심성 바깥으로 살짝 이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걸 줌업을 해서 봤으면 훨씬 더 눈에 크게 띄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조망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도 조금 더 바깥으로 이동해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중심성이 크게 하락하였으면 연결된 링크 수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교역하는 유사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나 중동 국가들 혹은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연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탈되는 측면들은 2019년이 되면서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만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2019년부터는 좀 전 세계적으로 중앙으로 똘똘똘 뭉쳐 있었던 무역 네트워크가 좀 이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역시도 서로 무역 간의 연계가 점점 느슨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2020년이 되면은 2019년보다도 훨씬 더 이탈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탈의 경로보다 2020년도에 훨씬 바깥으로 이탈을 해 있죠. 그리고 다른 바깥에 있는 주변부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동그라미의 크기가 작아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국가들을 위주로만 주로 무역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주변부 국가들 간의 무역은 상당히 중앙 국가들과의 이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이탈의 과정에서 같이 이탈을 하게 된 주변부 국가 중에 하나로 북한이 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수출국하고 수입국의 변화들이 어떤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지난 남세계 가까운 국가일수록 북한이 주로 이제 수출하는 국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흰색에 가까울수록 북한은 수출량이 적다라는 거, 그리고 회색은 아예 북한이 수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수출국들이 일부 이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들과는 계속
연계를 유지해가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특히나 이제 북한과 비슷한 형태의 연결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북한과 같은 커뮤니티로 묶일 수 있었던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교역이 점차 중단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시아 국가에서도 특히나 아시아 국가에서도 주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북한 간의 교역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수입 역시도 크게 변화가 있었는데 수입 역시도 아프리카에서의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한 동남아시아의 교역이 크게 끊겼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역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 사실 2018년도 이후에 북한이 전 세계 무역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변화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주변국 국가들이 이탈되는 상황에서 북한 역시도 다른 국가들과의 이탈성이 같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 이후에 이 외국인 직접 투자, 즉 외국에서의 자본을 유치하는 유치의 노력이 지속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2017년도 대북 제재 이후에 이러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현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하반기, 2018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없었던 것이 2019년까지는 실질적으로는 반등의 추세에 올라서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근데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상황, 즉 코로나의 발발 이후부터 다시 반등 추세에 있었던 FDI 유입이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북한에 유입된 자본량은 약 한 63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수준의 자본이 유입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국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북한에 주로 투자하는 국가들은 OECD 국가를 중심으로만 살펴보았을 때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의 국가들이 주로 이제 투자하는 것이 나타났고요. 특히 대북 제재 직후에는 탈투자 경향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로 된 지역들은 투자를 걷어가는 상황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채권 투자를 했으면 그 채권을 갚아버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본 투자를 했으면 그 자본을 다시 걷어들였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2017년부터 이 마이너스 추세가 점점 심화되고 있죠. 즉 탈투자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아까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시 일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반등의 추세를 이끌었던 건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FDI 반등의 추세를 이끌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상황을 기술을 하고 싶었는데 통계 자료의 한계상으로 2020년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북한이 외부로부터 유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 이후부터 북한 역시도 OECD 국가들이나 다른 국가들로 FDI 투자를 하는 것을 주로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 급감했었던 FDI 투자가 2016년 이후 2017년, 2018년도에 다시 이제 해외 투자를 하려는 모습들이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2019년 이후의 북한의 실질적인 FDI 투자, 해외에 대한 FDI 투자는 크게 살펴보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FDI 현황도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자료의 한계상 여기까지밖에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없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투자나 무역의 상황 속에서 분명한 이탈의 경향성을 보이지만 이 이탈의 경향성이 사실상 대북 제재만큼 코로나가 충격을 주었나라고 했을 때는 전 세계적인 무역과 투자의 흐름이 변동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전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다솜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다솜 대표님은 금융사슬, 금융지리, 글로벌 공간 금융 투자 등 체인 기반 공간 지리 및 경제 분석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그리고 코로나19와 연계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또 다채로운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간을 정확히 잘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다음 순서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은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의 코로나19 시기 북한 물류와 장마당 현황, 수산물을 중심으로에 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북한 경제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시기에 북한의 물류와 장마당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순서는 제가 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 그리고 그 내용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그 전후로 나누어서 북한의 그 수산물의 초점을 맞춰서 물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사실 이 코로나19 시기에 북한 경제를 보는 시선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물론 당연히 북중 국경이 봉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북중 물류의 현황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보는 그런 시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이제 한 국가의 그 무역액이 한 해에 80%, 90%가 줄었다는 거는 정말 이 국가가 유지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뭐 코로나 방역도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 같고, 그리고 관리가 되는 것 같고, 또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어떤 패닉에 빠졌다, 뭐 이런 소식은 뭐 전에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 하나의 축으로서 북한 경제 내부를 또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시기에 북한 그 장마당 물가를 보면은요, 물론 이제 수입품 가격, 이제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상품 가격은요 200%, 300% 물가가 올랐어요. 굉장히 오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먹거리, 특히 이제 북한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돼지고기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야채 상당히 그 어떤 환율이나 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이 상당히 안정이 된다고 해도 이 코로나 시기에 물류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차단이 된다면, 방해를 받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그런 주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물류가 어느 정도 원활히 유지되는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왜 수산물이냐라고 했을 때 수산물이 북한 주민들의 이제 주식 빼고 이제 부식물에서 또 뭐 중요한 위상을 좀 차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이제 북한의 그런 장마당에 보면은 수산물 매대가 생겨났고, 또 이게 이제 육류 매대하고 또 그 맞짱을 뜨는, 그리고 상당히 종류도 다양해지고 규모도 다양해지고, 뭐 수산물을 활용한 그런 반찬 매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생겨나서 중요한 부식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물가 조사를 딱 보면은 동해 수산물이 있고 서해 수산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륙 지역이라고 해도. 근데 과거에는 그런 현상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이제 내륙 지역에서도 서해 지역에서도 서쪽에서도 동해 수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물류가 상당한 과거에 비해서 좀 수준이지 않을까. 네, 사실 북한은 정말 동서가 분단된 국가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그 동서 간의 교통이 막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동서 간에 이 수산물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그 물류에서 변화를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후로 나누어서 이제 수산물 중심으로 이제 물류,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로나 이전에 북한의
물류가 어떤 정도의 기반 수준인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위기 대응 능력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느냐라고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그 전국 각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물류망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또 부각될 만한 변화 중에 뭐냐면 2010년 전후로 해서 북한 사람들이 물건을 나르는 그런 양식, 행동 양식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이게 왼쪽 그림이 2008년도 사진이고 그 오른쪽이 2010년도 이후예요. 근데 2008년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막 나르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사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역동적이다. 마치 과거에 그 중국 그 체제 이행 시기를 본다. 뭐 이런 생각을 아무튼 가졌는데 어느 순간 그냥 사람의 이동은 없이 이렇게 그 트럭들 막 20톤짜리, 30톤짜리 트럭이 등장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업들이 생겨났어요. 뭐 주유소 그리고 막 주차장, 세차장, 또 차를 예쁘게 뭐 장식, 뭐죠 꾸미는 그런 업종도 생겨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이 그림 안에서 사진이 몇 개에 불과하지만 제가 북한의 그런 전국 도시를 보면은 이게 그냥 다 보편적인 그런 현상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렇게 물류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그 운전기기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대중 수입 10대 상품들을 보면은 그 차량이 어느 순간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뭐 2위, 3위를 차지했어요. 다만 이제 대북제재 이후에 그 숫자가 좀 급감하는 아예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휴대전화도 보면은요, 상당히 그 10대 품목 안에 어느 순간 2010년 이후로 드는 그래서 이 휴대전화 그 ICT의 기기의 어떤 보급을 통해서 북한의 물류에 상당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사실 물류를 이렇게 이런 작은 차들을 통해서 옛날 60년대 이런 차량들이거든요. 이걸 나른다고 하면 그냥 한 번 나르면 한 톤 정도? 그리고 많이 못 가요, 거리가. 그런데 보시면 일단은 버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버스 노선도 생기고요. 근데 북한은 시외 버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외 교회를 나간다면 무조건 기차를 탔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버스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시외 버스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났고요. 또 다양한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됐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다양한 그런 이 택시들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택시가 이게 북한 주민들을 조사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그 본인의 용돈이라든지 그런 그 어떤 생계비에서 이런 그 운송 통신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택시 이용률이 많이 높아요. 그 영상 자료를 봐도 이렇게 택시를 많이 이용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변화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옛날 차로 이렇게 나르는 것보다도 이렇게 냉동 탑차 이런 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한꺼번에 그냥 20톤, 30톤, 40톤까지 나르기 때문에 아까 그 등짐을 통해서 나르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은 만큼의 그런 물류 어떻게 보면 혁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물류가 어디까지 갔냐라고 보면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내가 담배 장사예요. 담배를 평양에서 청진으로 날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차량을 사서 담배를 싣고 또 공간이 나오면 또 거기에 또 얹혀서 다른 사람들 짐까지 이제 돈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창고, 운송업 그리고 이제 도매업자가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평양에서 청진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물류 창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접수를 받아서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운송업자와 연계가 돼서 배달이 되는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산물 같은 경우는 어떤가라고 봤을 때 사실은 수산물을 당국에서 그렇게 북한에서 그렇게 중시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2012년 이후로 그렇게 그 대풍년이었다고 그래요. 수산물이. 그리고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 정어리 회유 기간과 정말 맞닥뜨리는. 그러니까 이 정어리 회유 기간이 한 3, 40년에 한 번씩 온대요. 그래서 1930년대에 엄청난 그 정어리 회유 기간이 와서 뭐 나진, 청진, 묵호항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고 또 나진에서는 엄청난 그 통조림 공장을 세워서 미국에까지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70년대 말에 한 번 있었고 또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에는 아예 정말 수산물이 안 잡히는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 시대에서 들어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 뭐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냉동 그 설비들 막 들여오면서 막 하면서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시구나 김정은 장관이요. 그래서 정말 그 함경북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걸 믿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걸 이제 활용하는 어쨌든 이제 대풍년의 그런 시기인데 특히 이 수산업이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그 북중 무역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져요. 근데 이제 보시면 특히 이제 오징어 수출이 되게 많은데 여기 이 전시기 2010년 이후하고 그 전시기를 비교하면 오히려 이 전시기가 되게 더 많죠. 물론 2012년 이후로 증가하긴 했지만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바다 공해상에서의 그런 그 교역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또 수산업에서도 역시 이 청진이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그 수산물을 잡으면 중국으로 수출이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적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냉동 설비 이런 게 많이 갖춰지지 않고 근데 청진은 그만큼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인구 10만과 70만, 인구 15만과 70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진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수산 사업소 이런 설비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업그레이드 돼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바닷고기 잡아서 그냥 바로 이렇게 수출했다면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은 그런 취향에 맞춰서 가공하는 그런 설비들이 들어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뭐지? 정박수를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하지 않을 수만큼 이게 겨울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가 잘 안 나와 있나? 이게 아마 2005년도와 2015년도 사진일 건데 굉장히 그 이 배 선박수가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한계는 있어요. 이게 다 목선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북한에서도 이제 수집배 이런 거 플라스틱 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플라스틱 배를 만들면 남한으로 도망간다라고 해서 못 만들게 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게 해서 있고 이 배 한 척 한 척의 규모도 상당해요. 예전에는 이제 5마력 정도였다면 지금 20마력. 엔진도 막 장착을 하고 뭐 이런 그 배 한 척당의 크기도 상당히 변화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좀 잘렸는데 이 청진시 자체에서 배를 건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 배 무위와 관계가 없는 이런 요양소 같은 데서도 해양수산 대학에서도 배를 건조해서 이렇게 놓는 그런 모습들이 청진에서는 되게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제 그 대북 사업가 만나 보면은 그냥 중국에서 배 한 척을 그냥 통째로 수입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필요한 부품만 만들어서 가져와서 조립해서 만들면 훨씬 더 가격도 싸고 질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런 부품들도 북한 자체에서 그 어떤 만드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선박 수입 수산물 수출과 선박의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요, 선박은 그렇게 증가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선박 대신에 이게 엔진 같은 그런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비교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청진 같은 곳에서 이 배를 자체로 제작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 공정을 보면은요 상당히 세심하게 돼 있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그 굉장한 산업이고 고용 창출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예를 들면 청진 제강소 그리고 청진 화학섬유 공장 이런 데 배 무유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진 화학섬유 공장 같은 경우는 이 시장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배 부품들도 제작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2012년도만 하더라도 배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다지 큰 많은 그런 서류들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도 이게 이제 돈이 되니까 당국도 돈이 되니까 굉장히 주목을 하고 서류만 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근데 그와 함께 뭐 돈벌이 목적만은 아니고 또 안전에 대한 그런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 어떤가라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시기에 최근에 보니까 해상 변화가 있었어요. 해상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해상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완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2012년 3월부터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뭔가 뒤집어 씌워서 이제 물건을 나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3월부터 약간 완화시키다가 조금씩 더 많이 늘리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주요 국가 물자를 갖다가 수입만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대동강 맥주인데 대동강 맥주가 저 백맥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캔 맥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와 함께 진짜 세상 무역 해상 방역을 좀 더 완화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 보시면은 사실 북한이 이제 오징어철이 시작되는 날이 6월 달이에요.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오징어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정박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5월 달에 배가 가장 많고 7, 8, 9, 10 거의 텅텅 비었잖아요. 근데 2020년을 보시면 하나같이 일관되게 1월부터 12월까지 배가 다 가득가득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가지런히 정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해상 봉쇄를 조금 완화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한 이 시기 7월, 8월, 9월, 10월이 보니까 실제로 배가 많이 이렇게 10월에 더 많이 빠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국내에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해상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국내의 경계가 아니라 외국과의 그런 교류, 접촉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봉쇄를 했지만 또 완화하기 시작을 하니까 수산물 가격들이 최근에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태 같은 경우도요. 코로나 전에는 그냥 한 1kg에 5,000원, 북한 돈. 근데 어느 순간 막 2, 3만 원까지 올랐는데 최근에 2만 원대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도 그러니까 굉장히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이는 수집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냥 한정된 자료만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격차가 좀 생겼더라고요. 지역 간에. 그런데 최근에 해상 봉쇄가 조금 완화되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히 고난행군 시기 같은 경우는 정말 물류 기반 시스템이 거의 붕괴까지 됐죠. 그래서 식량난이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에 북한의 물류 상황은 수요가 없어서 그러지 공급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차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물류 공급량이 축소되고 강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북한 이제 물류의 어떤 이동 통제에 보면은 사실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곳은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안북도, 이제 신우주라든지 용천이라든지 정주라든지 뭐 여기는 정말 총살까지도 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같은 평안남도 안에서 순천이라든지 평성이라든지 이런 곳은 그냥 그렇게 물류 통제가 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봐도 자연스럽게 그냥 이동하고 택시의 이동도 있고 물자도 이동하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막 그 국내 막 이동을 굉장히 통제했다라기보다는 사람의 이동은 통제했어도 물류의 이동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방역 조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상무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외국과의 접촉면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강화했고 최근에는 좀 완화했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수산물 가격의 하락에도 원인이 기인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래 품의 증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의 환율이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한편으로는 워낙 가치의 또 상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그 돈 장사, 뭐 외화에 대한 통제 이거는 정말 늘 항상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에 조금 강화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국가가 통제했다고 해서 이 환율이 하락했을까? 왜냐하면 국가도 이제 환율을 공시할 때 어느 정도 시장 환율을 반영을 하고 또 그리고 그 화폐 교환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 아마 거래가 없으면 뭐 외화 통제한다 거둔다라고 하면 그냥 집에다 장롱 속에다 꽁꽁 그냥 숨겨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 자체가 외화가 그냥 사장돼서 개인들의 그냥 장롱 속에 있는 거죠. 다만 왜 이렇게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가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코로나 시기에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옷 살 거 다음에 사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뭐 야채, 채소, 육류, 쌀 이런 거는 다 내화 돈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요. 그냥 외화 모르는 사람도 많고 거긴 자체가 다 그냥 원하거든요. 그 농촌 그 도시에 와서 농산물을 팔고 굳이 외화를 원화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바로 농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외화를 보유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상 교육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그 국경을 완전 봉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어떤 시기에는 완화하고 어떤 시기에는 좀 더 강력히 통제하고 이걸 그 북한 나름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그 고무줄처럼 그런 진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가 그 국경을 막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자멸할 정도로 국경을 봉쇄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보면은 북한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유지, 버티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은희 연구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은희 연구위원님은 이제 북한에서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구조 변화 분석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주셨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좀 더 심화해서 물류와 수산업의 운송과 흐름 그리고 그것을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해주셔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을 딱 4시로 정확히 맞춰주셔서 토론이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과 신혜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토론 시간은 4시 30분까지로 우선은 지금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우선 먼저 순서로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의 지정 토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최지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재밌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세션 주제가 코로나와 북한 경제 질의인데요. 두 발표 모두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 홍다솜 선생님 발표는 이제 코로나19 전후로, 특히 대북 제재 이후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차지한 위치가, 그런 경제적인 위치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사실 제가 경제질이라는 그 영역이 좀 낯선 건 사실인데요. 저는 이제 뭐 그냥 데이터 자체의 흐름만 보다가 이렇게 시각화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그런 경제적 연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잘 보여주셨던 것 같고, 정원희 박사님은 북한 안에서 시계열적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코로나 전후로 북한 안에서의 그런 경제 지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코로나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좀 대내적으로, 그리고 북한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생각하는 계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홍다솜 선생님 그 지정 토론인데요. 크게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여기서 발견하신 것들이 제재의 영향이나 코로나19라는 충격이 북한은 특히 무역에 대한 그런 충격, 그러니까 제재는 수출 충격에 집약이 되었고요. 코로나는 수입 충격으로 집약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원래 차지하는 위치도 중심에서 약간 이탈되어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점점 이탈되어 오는지를 잘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 연구에서 쓴 데이터가 사실 조금 많이 낯설더라고요. 북한 경제를 분석하는데 잘 쓰는 데이터들은 아니어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을 북한의 그 공간 문헌을 가지고 해주신 부분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서 나타나는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면 사실상 북한은 위기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 북한은 자기들 그 주장대로라면 북한 안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당연히 북한이 주로 노동신문에서 코로나를 전하는 것들은 내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서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적인 측면 자체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와는 거리가 먼 이런 측면이 있겠구나라는 게 조금 일관된,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것과 그 빅데이터 분석이 보여주는 것이 일관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코멘트고요. 두 번째,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이제 무역과 FDI를 다 웅크타트 데이터를 쓰셨더라고요. 이제 무역 UN 산하의 그 무역과 뭐 경제 개발과 관련된 그런 국제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국제 기구죠. 근데 웅크타트의 무역 데이터가 이게 UN 기구이기 때문에 UN 컴트레이드 데이터를 쓰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무역 데이터는 주로 이제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무역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좀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무역을 직접 발표하지 않잖아요. 북한 당국이 스스로 발표하지 않아서 북한의 무역 통계는 거울 통계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 보는데, 북한과 무역을 하는 상대 국가들이 내가 북한과 무역을 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수집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거울 통계라는 방식 자체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크게는 UN 컴트레이드 데이터와 우리나라의 그 코트라 데이터, 그리고 IMF 데이터가 있는데, 요 세 개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일단은 그 무역 상대 국가가 혼동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과 북한을 그 사우스와 노스 코리아 이게 구분을 못 해가지고 발생하는 그 문제점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인도적 지원과 상품, 그 상업적 무역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실상 2010년 이후에는 크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북한과 거의 무역을 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무역의 거의 90% 이상이 중국의 무역이기 때문에 여타 국가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의 수나 이런 것들이 줄면서 2010년 이후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UN 컴트레이드 데이터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코트라 데이터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무역 데이터, 그러니까 그 무역관이 그 북한과의 무역을 에 대한 통계를 검증해서 오류 가능성 있는 것을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그 오류 가능성이 낮은 데이터는 코트라 데이터라고 좀 이렇게 합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 경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것과 약간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웅크타트 무역 데이터가 UN 컴트레이드 데이터와 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통계상의 한계 때문에 지금 어떤 결과들에 약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웅크타트 FDI 데이터가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OECD의 FDI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 FDI 데이터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에서 OECD 국가들이 2019년에 북한에 상당히 투자가 유입된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대북 제재 2017년 12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과의 신규 투자는 무조건 대북 제재 위반이거든요. 근데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국제 사회의 그런 합의를 굉장히 잘 준수하는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2019년에 북한으로 들어간 이런 신규 FDI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OECD 데이터 자체와 그리고 웅크타트 데이터도 그 데이터 자체가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가 아니어서 잘 많이 안 쓰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자체의 좀 문제점 그리고 그 데이터가 대북 제재 강화 이후에 신규 유입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오류 가능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데이터의 문제점 자체를 좀 한번 검증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무역 네트워크 분석을 하신 것이 전반적으로는 북한이 제재 이후에 점점 세계 중심성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특히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가면 북한이 2019년까지 수입을 유지하다가 2020년에는 거의 수입마저도 전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는데 여기서 보면 수입국이 오히려 늘었어요. 42개국에서 69개국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량이 80% 줄었는데 오히려 27개국 정도의 대상국이 는 것이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중심성의 순위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이 이런 데이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전반적으로 2020년까지 중심부로부터 이탈되고 있는 것이 보여는 지지만 제재의 충격과 수출로 집약된 그리고 2019년까지는 굉장히 괜찮다가 2020년에 급감한 어떤 세계 경제로부터 이탈성이 19년과 20년의 차이가 크게 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데이터 문제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쓰시면 훨씬 더 그런 세계 경제 안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위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좀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궁금했던 것은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사실상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거의 대공황에 비교될 정도로 공급사슬 붕괴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지금 하시는 분석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대응한 국가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냥 아예 거의 2년 동안 봉쇄를 해버린 국가인데 이러한 굉장히 특이한 방식의 방역과 무역 단절을 선택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무역 중심성의 차이는 다를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조금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면서는 북한의 그 중심성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중심부로부터 이탈하는 것도 굉장히 좀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개개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북한처럼 그렇게 자체 봉쇄를 한 국가들과 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이렇게 이탈했다면 그런 국가들 둘 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보여주시면 굉장히 어떤 북한의 경제지리적인 특수성, 특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북한만의 독특한 방식이 이러한 시각화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좀 유의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좀 방법론이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의 제재 효과나 코로나19 충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리한 설명들이 많은데 이러한 방법론으로 좀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북한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대응 정책 대응의 특이성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크게 보건 측면이랑 그리고 데이터 측면 어떤 데이터인지 그리고 북한 팬데믹의 특수성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견과 질의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하시고 싶으신 홍다솜 대표님의 말씀은 이제 지정 토론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 해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신아란 교수님의 지정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신혜란입니다. 이 세션에서 저기 홍다솜 선생님, 정은희 선생님 그리고 토론자이신 최지영 선생님까지 너무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정신없이 듣고 있었는데요. 진짜 북한은 어찌나 이렇게 특이한지. 그러니까 저는 그 정은희 박사님의 발표 이렇게 연구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연구 방법이 굉장히 성실하고요. 성실할 뿐만 아니라 해석에 있어서 좀 끈질기여서 그런지 정말 작은 데서 이렇게 필요한 거를 많이 찾아내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궁금해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감탄하는 편인데요. 오늘 이제 주제 선정을 할 때 제가 많이 웃었어요. 그 배경이 북한 경제를 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다. 이제 이거는 코로나19 시기에 관해서인데 이게 늘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늘 특히나 과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미국 미디어와 뭐 한국 미디어도 그렇고 정말 그런 걸 보면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정보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구나 싶게 이제 당장 망하잖아요. 북한이 진짜 드디어 망한다. 이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막 홍수도 나고 산불도 나고 뭐 경제적인 정치적인 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코로나. 그래서 막 국경을 막 막고 그러니까 이제 망하겠구나.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보고 있다가 별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그거죠. 왜 안 망하지? 뭐가 있나 저 안에?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체제 지속 가능한 뭐 다른 축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둘러싼 시선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찍어주신 것이 에 공감이 많이 됐고요. 근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코로나19 때 제가 평소에 잘 쓰고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인데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온 개념이 있는데요. 오늘 물론 이제 개념이나 이론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셨지만 푸코의 이동 통치, 그러니까 통치성 가번 멘탈러티가 아니라 가번 모빌리티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이동을 위한 통치라기보다 이동을 통한 통치예요. 이동을 통해서 이동을 막거나 이동을 더 많이 하게 해서 사회를 유지하는 거죠. 그 통치는 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한다기보다 이 푸코의 이론이 늘 그렇듯이 정말 사회 전체가 그렇게 통치를 해간다는 건데 통치성에 비해서 이 이동 통치는 이제 물질적인 조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그냥 통치의 한 부분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내면화하는 사람들의 훈육이라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제가 이 개념을 항상 이동이 증가하는 거에다가 썼어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안 그러다가 이제는 이동하는 걸 굉장히 쿨하게 본다든지 뭐 굉장히 의욕적인 자세, 그래서 직장을 옮기는 것도 중요하게 보고 유학을 가는 것도 좋게 보고 뭐 이주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되게 많아졌는데 코로나19가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이동 통치가 굉장히 어떻게 좀 강제적으로 좀 일그러지는 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게 각 사회에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바이러스의 숙주인 사람의 이동을 막는 거는 굉장히 다 전면적으로 나타났고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이동을 못하니까 물자도 막혔지만 사실은 아주 극한 상황을 빼면은 물자의 이동이나 정보의 이동은 굉장히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국제적으로도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각 나라의 뭐 코로나 상황을 막 매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동 통치의 이 이동과 비이동, 이동 규제 그거의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북한을 보아도 굉장히 재밌겠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전면 봉쇄가 없었기 때문에 훈육이 굉장히 강화된 그 강조된 거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자기 생활을 통제를 하는가가 굉장히 전면적인 주제로 나온 반면에 지금 보면은 북한은 아예 그냥 국경을 사실 그렇게 막아버린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아예 또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차단을 했는데 또 그 안에서의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기술에 기반해서 이제는 뭐 갈 수밖에 없거나 가고 싶어졌거나 가는 게 좋게 생각되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면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산물이 그렇게 중요한 줄도 저 몰랐는데 물류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류 여기서 물건의 경우가 약간의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동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연구 방법이 제가 이제 보기에 구글 얼스 비교하는 거 쓰셨고 탈북민들 인터뷰 쓰셨는데 탈북민 언제 이제 막 온 사람들인가 이제 탈북민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미디어에 나오는 사진 쓰셨고 그림도 그리셨고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그리고 이제 차량 이런 식으로 또 기타 자료 같은 거 쓰셨는데 여기 연구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그 아까 어번 씬 말씀하신 분도 그랬지만 지금 사회자 분이신데 이렇게 사진 정말 제한된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반적인 걸 포착을 했다고 치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평균을 보여준다고 치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연구자 입장에서 장단점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것일까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예, 그 외에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다솜 선생님도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요. 아까 그 저기 자료를 하시니까 자료에 대한 한계를 말씀해 주시니까 북한의 정보를 얻는 거는 좀 힘들고 약간 정말 이렇게 미로를 찾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FDI 같은 경우에는 그 송금을 보내는 거 있잖아요. 송금이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 굉장히 많이 막는다고 최근에.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상황인데 송금을 왜 그렇게 또 결사적으로 막을까? 그래서 홍다솜 선생님이 아니고 어떤 선생님이라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정은희 연구위원님에 대한 교수님의 토론으로는 우선 문제 제기에 흥미로운 예리함이 주는 그 예리함에 대한 공감을 먼저 많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동 통치와 관련해서 팬데믹이 가져온 새로운 일상, 그 중에서도 이제 이동이 고정된 상황이고 그게 북한에 적용됐을 때 지금 북한이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 물어봐 주셨고요. 또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정다솜 대표님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은희 연구위원님부터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토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혜란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또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 이제 연구 방법론인데요. 저도 사실은 하면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다 찾아가지고 하고 싶을 만큼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당연히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구멍이 너무 송송송송 제가 하고서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쨌든 최근에 트렌드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방법론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그 탈북민 같은 경우는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2019년 뭐 12월까지 오신 분들 중심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또 특히 최근에 이제 국경 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그쪽과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시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한 뭐 10년, 15년 정도 뭐 북한의 물가라든지 그 접경적인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 통해서 최근에 현황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구글 어스 통해서도 그 직접 뭐 그쪽 출신이라든지 혹은 뭐 직업에 종사를 했다든지 업종에 종사를 했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사진 그 몇 장 가지고 이제 사실은 뭐 이걸 좀 북한 전부 현상을 대표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런 사진 한 장이 있으면 그 전체적인 그런 이 사진을 해석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 사진을 해석을 하고 뭐 이런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방법 통해서 하나의 조각 이제 그림에 틀 맞춰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첫 번째 주신 그 질문인데요. 사실 이게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의 통치 방식을 보면은 확실히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어떤 그 말을 하면은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실천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보이고 있고 또 그 아무래도 지도자로서의 이 국가가 어떤 그 모습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각각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런 북한 그리는 그런 상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식량에서 위기에서 벗어난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좀 더 먼 꿈을 갖고 좀 더 북한이 잘 사는 뭐 그런 꿈을 좀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그 부각되지 않는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변화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순서를 헷갈려서 박사님 먼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시간이 부족하셨을 텐데 답변을 말씀을 풍부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다솜 죄송합니다. 홍다솜 대표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씨가 흔하지 않죠. 일단은 네, 그 최지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도 우선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좀 놀랐습니다. 예, 한국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랑 다른 이유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하는 그 매체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요. 다른 일간지 같은 것도 분석을 그래서 해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북한 매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 두 매체에 접근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이상의 접근하는 과정에서 내가 더 이상의 데이터에 접근을 하면 정말 국정원 같은 데서 연락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얻는데 일단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 두 개의 매체의 특수성이 분명히 빅데이터 분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 부분에서도 이제 이게 제가 북한 연구자가 아니라는 게 좀 드러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웅크타트 데이터는 저뿐만 아니라 전 굉장히 많은 무역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 웅크타트 데이터가 컴트레이드 데이터랑 대부분 일치를 하고요. 근데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든 산업별로 국가 간 매트릭스가 구축된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랑 저 국가랑의 사이에서의 데이터가 국가별로 전부 다 완성된 데이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트레이드 데이터나 웅크타트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저도 원래는 제가 분석을 해보고 나서도 코트라 데이터랑 조금 일치를 하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서 코트라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코트라 데이터는 이렇게 매트릭스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국가 간의 매트릭스 데이터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연결망 분석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입이 되는 한 방향으로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왔다 갔다 하는 국가 간의 그 물류나 아니면은 자본의 모빌리티가 전부 다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연결망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웅크타트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FDI 데이터 역시도 OECD 데이터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웅크타트 데이터, 그리고 IMF 데이터, 그리고 OECD가 지금 FDI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각자 구축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사설 기관으로는 뭐 뉴욕 타임즈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내고 있는 FDI 데이터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정확하다라고 하는데, 비싸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국제 기구에서 제출을 하는 데이터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국제 기구들의 데이터를 저도 쓰면서 느끼는 한계점이 뭐냐면, 대부분 각각의 국가의 신고에 의존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스 코리아랑 사우스 코리아를 헷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채권이나, 물론 북한은 국채를 별도로 외부에 발행을 하진 않지만, 뭐 암암리에 거래되는 내부 채권 같은 것을 뭐 구매한 내역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북한 내부에 있는 경제 데이터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에서의 수준에서 분석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현재의 데이터에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 교수님께서 이제 송금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송금은 외국인 자본 투자랑 기본적으로 차이가 좀, 그 경제 흐름상에서는 외국에서의 자본 투자와 송금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송금의 이동망을 그려봤을 때랑 외국인 자본 투자를 그려봤을 때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정체성으로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데이터는 말 그대로 채권 투자나 자본 투자 같은 것을 했을 때 생기는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반면에, 이제 송금 자체는 정말 그 자본이 이동하고, 그리고 대부분까지는 아닐지라도 호혜적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본 관계나 채무 관계와는 또 다른 사회적 관계성의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네. 그 부분이 맞는데요. 네. 그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본국에다가 보내는 송금이 네. 투자로, 그러니까 보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가족이 투자를 하는 게 많이 느는 거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북한의 송금이 어느 정도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그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는 송금, 뭐 탈북자들 다른 데서 하는 송금이 꽤나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데도 모른 척 한다는 게 좀 상식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네. 북한 네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송금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차단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개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처양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 코로나 방역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남북 관계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뭐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송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돈을 받으면 이제 북한으로 건네줘야 되잖아요. 근데 건네주는 수단이 이 교역이 이루어지면 그 북중 간의 어떤 청산 결제 방식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거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청산 결제 방식 뭐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이 돈을 가지고 나르잖아요. 근데 그 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직접 돈을 가지고 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정은희 박사님 발표에서 그 그림은 누가 그린 건가요? 제가 그렸는데요. 너무 좋은 그림이어서 아까 여쭤보시길래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홍다솜 대표님과 정은희 연구위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이제 대내외 흐름과 대내적 흐름 이 관련된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이제 구글어스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뷰에 흐르는 많은 자료를 통한 흐름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4시 30분으로 세션 2를 정확한 시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10분 휴식한 뒤에 4시 40분부터 세션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